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25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함께 일자리 문제의 보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분기 코너에서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 최교일 의원 소환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그리고 네이버의 댓글 정책 개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 인터뷰하고요. 4부에서는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이른바 월화수남 코너, 오늘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 곧바로 업로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물론 무료로 댓글 가능합니다. 예스 앱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면 5월 9일이죠.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해왔죠. 그래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고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추경도 역시 청년 일자리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고용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는지, 또 일자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목희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지난 4일 취임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아직 한 달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한 3주 됐습니다. 3주. 네. 업무 파악은 완전히 끝내셨습니까? 뭐 대략, 예. 각 부처 12개 부처 업무도 보고받고요. 예. 예, 그동안 진행되어 온 상황도 점검하고 대략 정리를 끝냈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님 예전부터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얘기도. 복심. 그냥 그래요.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 그래요. 예, 예. 그런 사람을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뭐 그거 제가 그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워낙 심각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는 예.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어쨌든 이 문제를 열심히 고민하고 예. 대안을 모색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통령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대화는 좀 나누는 편입니까? 뭐 제가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렇고, 예. 옛날에 같이 국회의원을 하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 대표하고 할 때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이 지금 다 돼 갑니다. 네. 그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네. 그 정부가 갖고 있던 보관대로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그 전임자가 있었고 한데 이걸 이제 제가 속속들이 내용을 알긴 못합니다만, 예. 대략 정리를 하면요. 예.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있는데, 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그 질을 개선하는 노력, 이걸 이제 시작했는데, 예. 이것을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고 일자리 질도 개선하는 이런 노력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
민간 부문 일자리라는 게 무슨 기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당장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토대를 만드는 노력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도 정했는데 네. 어떻게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그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공무원 늘리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기업에도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런 것은 결국은 국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설득을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요. 예. 민간 부문은 이제 본격화했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개선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토대 구축에 본격 나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가 나오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냈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 비난하는 분들은 네. 그 일자리 때문에 그 세금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결국 일자리 늘리는 거 아니야? 이게 옳은 방향이냐 또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뭐 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목표보다 세수가 그러니까 뭐 초과 달성했다든지요. 이런 부분 사실은 국민에게 직접적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추경을 편성해 와서 했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2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네. 굉장히 전년 대비 많이 떨어졌다. 8년 만에 최저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하거든요. 네, 예. 3월 고용률은 약간 올랐다. 이런 얘기 듣는데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목표로 한 거에 전혀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정부가 무슨 딱 수치로 목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예.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작년 1월, 2월, 3월에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저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기저효과. 예를 들면 지난해 46만 명 이렇게 늘었으니까 올해 거기에 대비하니까 숫자가 이제 늘어난 숫자가 적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조선 자동차 이런 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거제나 통영 지역에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또 하나는 에코 세대 그러니까 20대 후반 인구가 2017년, 18년, 19년에 아주 노동시장 진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 물론 정부도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부위원장님 국회 협조가 필요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대표적인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대통령이 추경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이것도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2조 9천억, 그 다음에 고용위기 지역, 아까 말씀드린 통영, 거제, 군산 등등에 대한 게 1조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황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예.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심의해서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예.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가야 되고, 국회는 국회 나름의 국회 차원의 논리로 되니까요. 저는 4월에서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면, 어차피 국회가 산적한 과제가 있으니까 5월 국회를 아마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5월 국회에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물론 제가 국회 가니까 야당 대표들이 이러저러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을 경청했습니다. 물론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고 일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청년 실업이라든지 고용위기 지역.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일자리 예산 이런 데는 경청한 예산들 그런 방향을 반영해 가되 워낙 급박하니까 이것만은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을 위해서 정말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그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그 특검 얘기가 없었을 때도 네.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계속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산 편성했을 때 다 하지 왜 몇 개월 안에서 또 추경을 요구하느냐. 이거는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부위원장 이야기는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급박하다고 판단한 그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대략 국회에는 9월에 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올해 3월, 4월, 5월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하. 물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조금은 달랐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몰라도 이 정확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고 이 고용 위기 지역이 이렇게 생긴 날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정부가 또 돌이켜 봐야 할 것은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 있고 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위원장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네. 야당 의원들 좀 만나서 협조 좀 요청하고 하시지요. 그런 거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아까 국회가 다른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렇게 이제 교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이해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그분들도 예컨대 청년 이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각 고용 위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근처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또 그분들은 고용 위기적 예산 투입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걸 놓고 언론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집단 지성이 발휘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네. 하겠다는 거고요. 네. 좋은 일자리까지 아니면 이른바 처인이 어떨지 모르겠으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는 안 만들어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나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예. 이거는 정부도 노력하고 사용자도 노력하고 노동자도 노력해서 예. 이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서 이런 나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가는 그런 정말 합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네. 노인 일자리도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빨리 회사에서 나오신 분들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 재취업 문제 예.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다 어떻게 보완 작업이라든가 구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예. 예를 들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를 순차적으로 제가 와서 상황을 보니까요 순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패키지를 다 놓고 이제 지금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아이디어들을 현실 적합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검토가 끝나면 동시다발로 패키지로 내놓고 강력히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월에 하고 이건 몇 월에 하고 이런 상황이 이미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패키지를 다 내놓고 예. 전 부처를 독려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어렵게 시간 내셨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추경 좀 부탁한다고 한마디 하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의원님들 제가 추경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고용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또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위기 지역의 문제가 정말로 더 이상 그 대책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주신 말씀은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에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만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심의 통과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난국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죠.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떨어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으로 시작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 80일간의 활동이 마무리가 됐죠.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성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 현직 부장검사로서 상습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모 검사는 구속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구속 기소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모두가 기각이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손정희 변호사. 일단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역시 검찰의 어떤 셀프 조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제3의 기관 다른 데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이 검사들의 성추행 문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조사가 있었다는 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단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 혐의로만 지금 기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영장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까지 기각됐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부실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지적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고된 실패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셀프 수사도 셀프 수사지만 서지현 검사가 지목한 거는 가해자로 지목한 거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말대로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그것도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게 증거가 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 사실 제가 안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난해 사법연감을 뒤져보니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기소된 숫자가 1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한 40명대가 겨우 유죄가 선고되는데 그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가 직권남용이라 그러면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직권남용이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사건, 그러니까 뇌물죄라든지 강요죄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직권남용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기도 어렵고 참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런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안태근 전 국장은 검찰 수사는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교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에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이분은 검찰 수사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들쓰고 다니냐고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덮으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소환 조사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조사단에서는 서면 조사를 했다는 건데 서면 조사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실익이 없는 조사죠. 그냥 문서로 물어보고 문서로 그것도 잘 짜여진 법조인들이 답변하는 거는 그닥 조사의 가치는 없는데 이렇게 서면 조사한 사람이 최교일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은 만인의 평등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검찰이 소환조사 오라 했는데 안 가요. 싫어요.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참고인이기 때문에 사실 꼭 이렇게 강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구분할 때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피의자성 참고인이다, 피해자성 참고인이다, 정말 증인성 참고인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참고인들은 이렇게 강제로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의 경우는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검찰청에서 소환장만 나오려면 놀라서 쫓아가겠죠. 근데 사실 그만큼 글쎄 뭐 최규일 의원 같은 분은 뭐 알기 때문에 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네. 그런데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 지금 그 국회의원이고 하면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사안 자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나가봤자 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최대한 버티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를 불러올 그 방법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규일 의원 수행비서가 최규일 의원을 옆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지난 22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인데요. 최 의원의 수행비서인 신모 씨가 서울 방배초등학교 앞에서 이 최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이렇게 유턴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유턴이 원래 되는 데인데 신호를 잘못 받아서 예. 신호 위반으로 이제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근데 경찰이 단속하려고 보니까 술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6%. 많지네요. 많지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운전자는 나는 그 정도에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혈을 요구해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금 체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규일 의원이 그 차를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인 상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그것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거 음주운전 방조하는 것도 처벌받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그 야구 해설하셨던 할성 씨가 네. 아내분이 뭐 이렇게 운전돼서 그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처벌 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시키거나 예. 음주운전을 하는데 말리지 않거나 이런 동승자들도 지금 방조죄로 처벌하는 신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지금 만약에 이거 국가수 결과 나와서 음주운전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방조죄로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은 최규일 의원 측에서는 일요일 오전부터 술 취해서 운전했을 것이랑은 상상을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경찰 쪽에서 는 본인과 딱 봐도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고 냄새가 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간격,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이 좀 멀면 술 냄새를 모를 수도 있죠.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 주변적 상황에서 술 취했을 수 있다라는 게 인식이 됐다면 방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 위해 그 차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세우고 보니까 냄새가 났다라고 하면 그 동승했던 사람도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뭐 합리적 의심은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요즘에 봐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방조죄로 처벌되는 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비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네이버. 이거 사실은 네이버가 이 댓글 정책을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렇죠.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불거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표인지 좀 살펴보고요. 자, 일단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정님께서 시사는 이동형이 최고라고 합디다. 우리 아들이 고맙습니다. 아들분께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기자님하고 손 변호사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정책 개편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공감하고 지금 댓글 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24시간 동안 50개 정도만 공감, 비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댓글 다는 거는 기사당 3개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은 20개까지 댓글을 달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댓글을 달 때 작성 간격도 10초가 현재는 10초가 지나야지 그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작성 간격을 60초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공감, 비공감 이걸 누를 때도 앞으로는 10초간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지금 그냥 마구 누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글쎄 이것만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길 그냥 그 구글처럼 바로 기사를 클릭하면 그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게 해라. 아웃링크라고 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네이버는 여전히 댓글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벌써 일단은 여러 군데에서 일단은 뭐 실시간 검색어도 폐지해야 된다. 말씀하신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아예 포털을 언론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단순히 이렇게 뭐 공감 횟수를 제한하고 댓글 횟수로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아이디만 또 많이 불법적으로 모으면 이게 또 이 제한을 다 띄얹고 또다시 이렇게 댓글 조작이라든가 여론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수준의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다수의 의견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댓글 장사라고 비난받고 있는데 그 네이버가 아웃링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실 댓글을 달기 위해서 일정한 페이지, 뉴스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돈이에요, 사실은. 광고를 붙여놓으면 이제 보통 댓글 같은데 댓글이라든지 기사에 광고를 붙이거든요. 근데 그 광고를 오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 페이지에 오래 있으면 그렇죠. 또 새로 고침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광고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광고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광고료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주는 언론사가 부리고 돈은 포털이 버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그래서 그전부터 아웃링크로 좀 바꿔라 했는데 지금 포털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조 원이 넘는다고 그렇죠. 해요. 근데 실제로 언론사에 지급되는 기사 전재료는 그 수백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광고 수익을 지금은 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웃링크 제도를 들어가면은 언론사는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털은 수익이 아마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포털로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독점 규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포털이 굉장히 좋은 순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자주 이용하고. 근데 뭐냐면 너무나 이제 갈수록 영향력이 막대해지니까 막대해지죠. 포털이 편향성을 가지거나 포털이 뭔가 위법행위에 이용됐을 때의 사회적인 악효과가 너무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포털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책임을 주자. 예를 들면 포털을 이용해가지고 각종의 범죄 혐의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포털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면 거의 입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포털이 뭐 수조 원을 번다라고 하면 그만큼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부과돼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분들이 거의 다 포털로 기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 뭐 댓글 많은 뉴스, 뭐 40대 남성이 많이 본 뉴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제 설정도 요즘은 가능한 자기들끼리 또 이게 뉴스를 앞에 배치하고 뒤에 배치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네이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그 상단에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전에 제가 대형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든지 방송에 나와서 발언하는 건 별로 겁이 안 나는데 포털 욕하기에 겁이 살짝 납니다. 내일 당장 제 기사가 메인에 올라갈 기사가 뒤로 밀리진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게 편집 기능이잖아요. 이걸 사실상 포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기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보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털에서는 뭐 상반기 중에 AI 기반의 기사 배열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걸 이제 자동화 해가지고 이런 편집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압이라든가 다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일단 AI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 조금 난감해 보이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색어도 없애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색어 조작 논란에 끊임없이 네이버가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계속 졸고 있죠. 근데 사실 기사 배열도 그렇고요. 검색어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언론사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게 조작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중국 연변에 가면은 기사 배열이나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특별한 부서가 있다더라. 예. 그리고 기사 배치를 보면은 이상하게 언론사 규모에 따라서 기사 배치가 달라진 경우. 그러니까 군소 언론사는 아무리 좋은 기사 써도 메인에 안 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기관통신사라고 하는 연합뉴스가 메인 뉴스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다. 그래서 차라리 AI가 기사 배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것도 사실 썩 그렇게 신뢰성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AI에 어떤 알고리즘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전 후보가 되겠죠? 예, 예비 후보. 지금 당에서 제명당이기 때문에 캠프 여직원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CCTV 공개되는 거 보니까 일단 그 캠프 여직원이 먼저 뺨을 그 술집, 그러니까 주점 같은데 식당에서 먼저 뭐 어떤 그 불화가 생기고 뭐 얘기가 나오는 바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인 남성 측에서 먼저 뭐 부모에 대한 좀 뭐 혼을 내거나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그 여직원이 뭐 화가 나서 먼저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폭력적인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를 나와서는 이제 남성 측에서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 그래서 뭐 얼굴이 경찰이 봤을 땐 붉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쌍방폭행 아니에요? 그렇죠. 쌍방폭행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인입니다. 어찌됐든 캠프 직원과 이런 폭행 사건이 있다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부분 하나고, 그리고 지금 이 캠프 여자 직원의 진술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진술이 번복된 게 문제인데,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 말미에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 얘기가 번복되고 성폭력 당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또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실제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뭐 얘기가 또 상대방 남성 변호인 측에서 성폭력이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에게 구두 조사를 하면서 내가 성폭력 당했다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까지 안내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위계에 의한 것이다, 뭐 횟수도 여러 차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주점 CCTV를 보면 위계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위계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폭행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강성권 전 후보가 그 주점을 먼저 나서려고 하는데 길을 막고 이제 화를 내면서 약간 시비를 거는 듯한,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피해자라는 분이 그렇게 그 좀 오히려 더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강성권 전 후보 측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발빠르게 대처한 것 같아요. 예, 바로 제명시키면서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좀 악재가 이렇게 겹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발빠르게 수습한 것 같은데, 또 대중들은 또 이런 뉴스를 또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미투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지금 여직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라도 하면서 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피해가 있었다고 했다가 또 그런 사실이 했다? 없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로 봐서는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얘기하기 더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폭행인데, 이제 술자리에서 서로 이야기가 오다 폭행이 서로 왔다 갔다 한 건데, 보통 이런 사건들은 쌍방이 합의해서 정리되는 사건도 많은데, 일단 경찰에서는 양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뭐 철저하게 조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입장을 번복했고, 가해자라고 하는 강성권 전 후보도 나는 성폭행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여기서 끝날 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더 성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자 해서 혹시라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외부의 여러 가지 뭐 2차 피해가 염려된다던가 누군가 회유를 했던 그런 과정을 다 확인한 후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여성이 무고를 했다 그러면 그 오히려 문제가 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